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이면 나이 50이 되는 남자입니다. 어제 저희 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어머니 생신이 되니까 몇 년 전에 있었던 잊을 수 없는 그날이 다시금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세상에 얼마나 선한 사람이 많은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그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부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이쪽 토박이셨습니다. 집이 잘 살진 않았지만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차근히 진급을 하시던 아버지와 미용실을 운영하시던 어머니 밑에서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사랑 표현이 넘치는 분들이셨어요. 두 분 다 저한테 사랑을 많이 주셔서 외동이어도 외로운 줄 모르고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외할머니 댁이 근처에 있어서 어머니랑 할머니 댁에도 자주 놀러가고 아버지랑 아버지 친구분들이랑은 같이 배 타고 낚시도 나가보면서 재밌게 부모님과의 추억을 쌓았습니다. 딱 8살 때까지요. 딱 8살 때까지만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저 국민학교 들어가고 어머니가 경찰서에 가게 되신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 끝나고 할머니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어머니 연락받고 둘 다 놀라서 한 걸음에 경찰서까지 뛰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머리를 자르다가 손님 목덜미에 상처를 냈나 봐요. 그것 때문에 그 손님이 신고를 했고요. 평소 미용실 단골인 어머니랑 친한 아주머니였습니다. 아니, 이런 적이 한두 번이어야지. 요새 이상하다니까. 동네에서 요즘 여기 미용사 기술이 별로라고 소문이 자자해요, 아주. 그런데 하다 상처를 내? 이거 어쩔 거냐고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손목이 좀 아파서. 맨날 그놈의 손목 타령. 손목이 아프면 병원에 가던가 미용사를 그만둬야지. 사람 목에 상처나 내고 말이야, 응? 야단이 나도 제대로 야단이 났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고 죄송하다고만 하셨고 할머니도 얼른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경찰관 아저씨들도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사고니까 병원비 정도만 받는 게 어떻겠냐며 그 아주머니를 달래셨죠. 그런데 사실 그 아주머니가 화나는 것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요 며칠 어머니가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손이 잘못 움직여서 긴 머리의 젊은 여자 머리 한 움큼을 턱 밑까지 오게 자른 적도 있었고 염색약을 바르다가 또 손이 삐끗하여 손님의 한쪽 뺨에 염색약을 묻힌 적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실수가 잦아지자 손님이 줄기 시작했었죠. 그런데 이번엔 피까지 보게 했다니 이건 정말 큰일이 났구나 했습니다. 경찰관 분들이 겨우 아주머니를 진정시키니 병원비를 청구할 테니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고 아주머니는 떠나셨습니다. 할머니랑 어머니랑 터덜거리며 집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여자 말대로 병원에 좀 가보지 그러냐? 너 요즘 계속 손 아프다, 팔 아프다 하잖아. 네, 엄마. 안 그래도 한번 가보려고요. 어머니는 며칠 뒤에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번엔 아버지랑 함께 큰 병원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루게릭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운동신경세포가 파괴되어 몸도 못 쓰고 말도 어눌해지고 그러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병. 저희 어머니가 그 병이랍니다. 아버지는 있는 인맥, 없는 인맥 동원해서 루게릭병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다녔고 어머니는 맨날 우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거의 할머니 댁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루게릭병은 약도 없습니다. 치료도 없답니다. 그저 수명을 조금이나마 연장해주는 약물을 맞거나 합병증을 예방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준비하라는 그 말과 다를 것이 없었던 그 말은 우리 가족을 좌절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는 살아보려 애쓰다가 하루는 그냥 죽고 싶다 울부짖다가 또 하루는 노력하다 또 무너지다를 반복했습니다. 한창 관심과 사랑이 많이 필요한 8살에게 어머니의 그런 모습은 그저 버겁기만 했습니다. 덩달아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정서가 굉장히 불안한 아이였습니다. 무언가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다리 떨기, 손톱 물어뜯기 등의 부산스러운 버릇이 참 많았습니다. 어머니의 증세가 심해질수록 저의 불안도 심해졌습니다. 오른팔이 아프셨던 어머니는 젓가락질을 못할 만큼 팔과 손을 쓸 수가 없으셨고 말이 점점 어눌해지셨고 나중엔 걷지도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루게리병 판정을 받고 3년 뒤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할머니 댁에서 지냈습니다.
아버지가 계셨지만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차마 그런 모습을 보게 할 수 없어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3개월 뒤에 아버지는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많이 불안정하던 제 마음은 할머니와 지내며 점차 나아졌습니다. 사실 어릴 때는 그 슬픔을 감당할 수가 없어 많이 힘든 적도 있었지만 제가 운다고 부모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빨리 철이 들어버렸습니다. 초등학생 땐 학교에서 맨날 다리 떠는 애, 수업 시간에 혼자 돌아다니는 애였던 제가 중학생 때는 반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3년 내내 인기 투표로 줄곧 반장을 했을 정도였죠. 부모님은 안 계셨지만 어릴 적 부모님한테 받은 사랑 덕분에, 그리고 저를 정성과 사랑으로 키우신 할머니 덕분에 제 안에는 사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나눌 줄 아는 아이였죠. 그 덕에 친구가 많았습니다. 부모님 없는 외로움을 친구들과 어울리며 달랬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부모님과 다름없는 할머니가 있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마 저를 키우시며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사실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웬만큼 많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할머니가 그때 직장을 다니셨던 것도 아니었고요. 할머니가 작은 문방구 하나 운영하셨거든요. 여느 학교 앞에나 있는 그런 작은 문방구요. 문방구에서 도화지 50원, 지우개 200원 이렇게 팔아서 얼마나 버셨겠어요. 새내고 혼자 지내시는 데에는 탈없이 지내셨던 건데 제가 있으니 아마 돈 들어갈 게 많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셨겠죠. 그래서 한 번도 뭐 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친구들하고 학원에 다녀보고 싶어서 상담을 받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할머니가 바빠서 못 오신다고 얼마인지 알려달라고 하니까 엄청 비싸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후다닥 학원에서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학원 가고 싶다는 생각도 안 했었죠. 상호야, 우리 오락실 가자. 내가 지난 주말에 사촌 형들이랑 갔다 왔는데 엄청 재밌어. 내 게임 실력 보여줄게. 가자. 중학생 때부터는 애들이 오락실 같은 곳 다니더라고요. 저도 가보고 싶었지만 가면 돈을 써야 하니까 바쁘지도 않은데 바쁘다는 핑계 대면서 안 갔습니다. 아주 가끔 쫓아가서는 벌벌 떨며 동전 넣고 게임 한 판 하고는 애들 하는 것만 구경을 했습니다. 준비물 살 돈도 한 번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할머니가 문방구를 하시니까 웬만한 준비물은 다 문방구에서 가져올 수 있잖아요. 최대한 할머니한테 짐이 안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 때문에 힘드시면 저한테 사랑을 안 주실까 봐요. 그래서 제가 싫어지면 이 세상에서 저를 사랑하는 가족은 아무도 없는 거니까 그건 너무 슬플 것 같았습니다. 저희 할머니 문방구를 기준으로 오른쪽엔 초등학교, 가운데 길로 가면 중학교, 왼쪽으로 올라가면 고등학교가 있었거든요. 그 동네에 계속 살던 애들은 초, 중고를 모두 그쪽으로 가니까 자그마치 12년 동안 같은 문방구를 가게 된 셈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중에도 학창시절에 저희 할머니 문방구 단골이셨던 분도 계셨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심지어는 방학에도 할머니의 문방구는 열려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일명 문방구 할머니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방구집 손자였죠. 저도 할머니와 덩달아서 동네에서 꽤나 유명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중학교 3학년이 되고 할머니가 아프기 시작하셨을 때부터 친구들이나 선생님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까지 다 할머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자, 애들아, 1교시부터 미술이니 좋지? 다들 준비물 가져왔니? 아참, 상호야, 할머니 괜찮으시니? 어제도 문방구 안 열었다고 친구들이 그러더라. 아, 네. 오늘도 문방구 문 닫으셨어요. 기침을 많이 하셔서. 할머니가 그때 기침도 많이 하시고 식사도 잘 못하실 정도로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문방구 문을 닫는 날이 갈수록 많아졌는데 그런 날이면 학교 애들이 준비물을 못 사서 선생님들한테 혼나기 바빴습니다. 저희 문방구가 문을 닫으면 저 멀리 있는 큰 문방구까지 가야 했거든요. 다른 반 친구들까지 저한테 찾아와서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했더랬죠. 야, 상우야, 나 오늘 각도기 못 사서 수학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다. 상우야, 혹시 할머니 내일도 문 안 여신대? 나 며칠째 샤프심하고 지우개도 못 사고 있는데 큰일이네. 상우야, 우리 곧 체육대회인 거 알지?
하드보드지랑 코팅지는 너네 문방구가 제일 싼데 어떡하지? 친구들의 하소연을 듣고 있자니 고민이 되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그냥 내가 문방구를 지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아침에 애들 등교하기 전까지만 지키고 있다가 문 닫고 저도 등교하면 되는 거고 학교 끝나고 나서도 저는 아무 데도 안 가니까 다시 문방구 지키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했죠. 그럼 애들도 준비물 사서 좋고 저는 할머니 대신해서 돈을 벌 수 있어서 좋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문방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맨날 학교 지각을 했더랬죠. 꼭 그런 애들 있잖아요. 등교 시간 다 되어서 헐레벌떡 문방구 뛰어와서 준비물 사는 애들이요. 야 상호야 도와지 8절 얼른. 야 너 이제야 오면 어떡해. 미안 나 오늘 준비물 안 사가면 미술 선생님한테 진짜 죽어. 빨리 가자 빨리. 아휴 빨리 뛰어. 그래서 항상 학교에 지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저 한 번도 지각이나 결석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애가 지각을 밥 먹듯이 하니 선생님들이 처음에 사춘기냐며 혼내셨는데 나중에 사정을 알게 되신 후로는 다 이해해 주시고 화도 안 내셨습니다. 우리 문방구 사장님 오늘도 늦으셨네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아침부터 돈 버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얼른 앉으시죠.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사는 집이 문방구 바로 뒷골목이었습니다. 그러니 초등학교는 문방구 오른쪽에 있는 곳 다녔고 중학교는 문방구 앞에 있는 곳 갔고 고등학교도 당연히 문방구 왼쪽에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죠.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제 삶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남들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나서 문방구에 나갔고 학교에 제일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중학교 같이 다녔던 애들이 대부분 다 같은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정이 있는지 다들 알고 있었죠. 고등학교 가는 첫날이었습니다. 매년 3월 2일이 되면 베테랑이시던 할머니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바쁘셨습니다. 방학 동안 필기구를 준비하고 못한 애들이 그날 전부 모이거든요. 문방구의 대목이라면 대목일 수 있는 그날을 혼자 감당하려니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정신없이 몰아치는 손님들을 상대하고 학교로 달렸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니까 아침에 문방구에서 저를 보고 간 친구들이 웃으면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어이 문방구 사장님 이제 오시네. 야, 상호야 엄청 바빠 보이던데 괜찮냐? 야야 담임선생님 완전 화났어. 그때였습니다. 칠판에 성함을 적으시던 여자 선생님이 뒤를 돌아보셨고 저를 보고는 기다란 막대기로 교탁을 내리치셨습니다. 너 뭐야? 입학식부터 늦는 놈이 어딨어? 아 죄송합니다. 설렁설렁 들어와서는 그게 죄송한 태도야? 너 김상호 맞지? 네 맞습니다. 얼른 자리에 앉아. 너네 아직 중학생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네 이제 고등학생이야. 곧 있으면 입시 준비해야 하는 고등학생이라고. 정신 똑바로 차려. 조금 억울했지만 늦은 것도 사실이고 문방구를 지킨다고 해서 지각이 당연하면 안 되는 거니까 내일부터는 조심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 뭔가 오해를 해도 단단히 오해를 한 것 같더라고요. 저를 사고뭉치 문제아 정도로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학교에 자꾸 늦고 친구들이 문방구 사장님이니 장사는 잘했느냐 하니까 저를 못된 짓 하는 학생으로 착각하신 것 같더라고요. 유독 저한테만 무섭게 대하셨습니다. 한 번은 담임 선생님이 가르치는 국어 시간이었습니다. 상호야, 나 지우개 없는데 지우개 새 거 있냐? 내가 이따가 돈 줄게. 나 가방에 있어. 자, 여기. 야, 상호야, 너 볼펜도 새 거 있어? 빨간색, 파란색 다 나오는 거. 잠깐만. 있다. 이거 가져가고 쉬는 시간에 돈 줘. 제가 혹시나 아침에 문방구 못 가서 필요한 거 못 산 친구들 있을까봐 연필이나 지우개, 공책 이런 거 몇 개씩 가방에 넣고 다녔거든요. 그럼 친구들도 급할 때 저한테 살 수 있으니 좋고 저도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니 좋았고요. 친구들한테 학용품을 주던 그때였습니다. 김상우, 너 진짜 보자 하니까 안 되겠구나. 수업 끝나고 선생님 따라와. 왜 호통을 치신 건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곰곰이 생각하며 긴 수업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하고 상담실로 갔습니다. 앉아, 김상우. 예. 너 진짜 왜 그러니? 네? 맨날 지각하면서 설렁설렁 들어오질 않나.
친구들도 네가 지각하는 거 익숙한 눈치더라. 너 보고 사장님이니 얼마를 벌었냐니 하던데 그건 무슨 얘기야? 아침마다 애들 돈 뺏고 그러는 건 아니니? 학교 안에서 내가 직접 본 건 아니니까 선생님이 참았어. 그런데 오늘은 너무 심하잖아. 너 그 많은 학용품들 다 어디서 났어? 어디서 훔친 거지? 그거 애들한테 비싼 돈 받고 파는 거지? 김상우, 너 진짜 안 되겠다. 네?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해는 무슨 오해?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드려야 하지? 일단 제가 아침에 늦는 이유는요. 문방구에서 일하다가 와서 그래요. 문방구? 무슨 문방구? 아르바이트 하는 거니? 아니요, 할머니 문방구요. 할머니가 몸이 편찮으셔서 문방구 운영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문방구가 문을 닫으면 우리 학교랑 옆 중학교랑 저 밑에 초등학교까지 다 삼거리 나가야 해서. 그래서 제가 중3 때부터 할머니 대신해서 등교 전이랑 방과 후에 문방구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늦는 건데. 죄송합니다. 학용품도 다 문방구에서 가져온 거고 혹시나 필요한 애들 있을까봐 들고 다니는 거예요. 비싸게 안 받고 문방구에서 받는 값이랑 똑같이 받고요. 아, 혹시 또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문방구에서 버는 돈은 저 한 푼도 안 써요. 다 장부에 적어두고 할머니한테 드려요. 제가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얼굴이 점점 빨개지더니 얘기를 다 마치고 나서는 선생님 귀까지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끝냈는데도 선생님은 입을 손으로 가리고 저를 쳐다보고만 계시더라고요. 그때 마침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렸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 가봐도 될까요? 다음 체육 시간인데 체육복을 아직 못 입어서. 선생님은 여전히 새빨간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꾸벅 인사를 하고 교실로 갔습니다. 뭔가 재밌었습니다. 선생님이 유독 저에게만 무섭게 대하셨던 이유를 알아서, 그게 오해라는 걸 알아서 마음이 편해지면서도 재밌었습니다. 선생님 눈에는 제가 애들 돈을 뺏는 아이로 보였다니 너무 웃긴 오해더라고요. 그래도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날도 학교 마치고 문방구를 지켰습니다. 고등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보다 늦게 마쳐서 방과 후에 오는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녁쯤이 되어서야 집에 있던 초등학생들이 준비물을 사러 오기도 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나와서 필요한 것들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녁 시간이 다 지나고 8시가 되어서야 저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날도 야자하다가 쉬는 시간에 필기구 사러 나온 고등학생들도 모두 들어가고 이제 문 닫고 집에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상우야,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학교 뒷문에서도 한참 나가야 있는 빵집에서 빵을 한가득 사오셨습니다. 저는 문방구 한쪽에 선생님과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사다 주신 빵을 먹었습니다. 속에 크림이 가득한 엄청 맛있는 빵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상우야. 네? 뭐가요? 선생님이 오해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선생님이 나이 먹고 늦게 대학 가고 그래서 임용고시도 늦게 보고 선생님이 늦게 되었거든. 여고에서 몇 년 있다가 이번에 여기 학교 와서 처음 담임하는 건데 다른 선생님들이 하도 여고에 있다가 공학 오면 힘들 거라고 해서 부담이 좀 있었나 봐. 그래서 더 물러 보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도 했고 네가 인상도 좋고 성격도 시원시원한 것 같은데 하도 지각하고 그러니까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단단히 오해했네. 미안하다 상우야. 선생님이 진심으로 사과할게. 아니에요. 저도 생각해봤는데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했어요. 저도 지각 안 하도록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니야, 죄송하긴. 이런 사정이 있는 줄 알았으면 혼 안 냈을 거야. 그런데 할머니는 많이 편찮으신 거니?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신 거지? 네, 저 초등학생 때. 할머니는 점점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밥도 거의 못 드셔서 살도 많이 빠지셨고, 날이 갈수록 기침도 심해지셔요. 그렇구나. 병원에서는 뭐 입원하시거나 수술하셔야 하는 건 아니고, 폐렴이라고 하더라고요. 약 드시고 있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 선생님 도움 필요하면 주저 말고 언제든지 말하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제가 뭐 더 필요한 건 없는지 몇 번을 더 확인하고서야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직접 사과하러 오신 선생님의 마음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선생님과 좀 더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학원을 못 다닌다는 사실을 아시고 참고서를 몇 권 선물해 주셨습니다. 상호야, 문방구에 복사기는 없지? 너 작년도 모의고사는 풀어봤니? 필요하면 선생님이 복사해 줄게. 아, 이전에 빵은 먹을만 했어? 선생님이 또 사다 줄까? 할머님은 빵 좀 드셨니? 죽을 사갈까 고민하다가 빵을 사간 거거든. 아, 이번에 국어 수행평가는 준비 다 했니? 다음 주까지 제출해야 하니까 까먹지 말고. 2학년 때는 과 정해야 하는데 생각해 봤어? 고민되면 이번에 중간고사 끝나고 선생님하고 같이 상의해보자. 오늘 학교 끝나고 비 온다던데 우산은 가져왔니? 선생님은 저를 정말 엄청 챙겨주셨습니다. 처음엔 제게 정말 미안하셔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저를 챙겨주시는 모습이 진짜 진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심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항상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은 사랑이 고팠던 모양입니다. 선생님이 제게 주시는 그 따스한 사랑이 행복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저는 종종 선생님을 찾아가서 면담을 했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한테 쪼르르 가서 말하는 아이처럼 말이죠. 가끔은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투정도 부리고 진로 고민도 나누고 문방구에 관한 얘기, 할머니에 관한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선생님이 왜 선생님이 되셨을지요. 선생님은 왜 선생님이 되셨어요? 지난번에 그러셨잖아요. 늦게 대학에 들어가셨다고. 우리 집이 어려웠거든. 선생님이 오빠만 셋이야. 선생님 집이 넉넉하지 않아서 큰오빠, 둘째 오빠만 대학을 갔거든. 셋째 오빠는 공부를 못하기도 했고 아버지가 기술 알려주신다고 해서 안 갔고 막내에다가 여자였던 나는 뭐 찬밥 신세였지. 그래서 그냥 졸업하고 공장 다니면서 일하고 그 돈으로 오빠들 결혼시키고 했지 뭐. 그러다가 선생님도 참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하라고. 그래서 늦지막히 대학교 들어갔고 고시 준비한 거지 뭐. 우와, 선생님 대단하시네요. 응원해주신 사부님도 멋지시고요. 그런데 왜 선생님이 되고 싶으셨어요? 선생님이 애들을 참 좋아하거든. 초등학교 선생님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대화가 좀 통해야 재밌지 않을까 해서 고등학교 왔지. 오, 그렇구나. 그럼 선생님 자녀분들은요? 선생님의 아이들이니까 공부도 잘하겠죠? 선생님은 애들 없어. 네? 죄송해요. 죄송하긴 괜찮아. 병원에서 그러더라고. 안 생길 거라고. 그래서 마음 비웠지 뭐. 결혼한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남편이랑 둘이 노는 게 익숙해. 재밌어. 선생님이 결혼해서 바로 아기 낳았으면 너네만한 애들이 있겠다.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선생님이 가끔 수업 시간에 여행 다니신 거나 일상 얘기하실 때 자녀분들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남편분 얘기만 줄곧 하셨죠. 그래서 자녀분들이 많이 커서 이제 같이 여행 안 다니시나? 다들 결혼하셨나 생각했는데 그런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희한테 애정을 많이 쏟으시는구나 이해도 되었고요. 선생님이 수업도 엄청 재밌게 하시고 성격도 좋으시고 목소리도 크고 호탕하셔서 인기가 많았거든요. 저희 반뿐만 아니라 다른 반 애들한테도 인기 최고였습니다. 저희 반에서 국어 안 좋아하던 애들이 많았는데 다들 국어 좋아하게 되었고 저희 반이 1학년 첫 시험 때 뒤에서 2등이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수업 더 즐겁게 해주시고 좋은 기운 많이 주시니까 학급 분위기도 좋아지고 다 같이 공부하는 분위기 형성되면서 2학기 때는 시험 2번 다 1학년 전체 1등 했습니다. 선생님이 저희한테 애정을 주시는 만큼 저희도 선생님에 대한 애정이 아주 컸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2학기가 되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면서 날씨가 추워지니 할머니의 병세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에선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막상 할머니의 끝을 의사 선생님께 듣고 나니까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학교에서도 문방구에서도 집에서도 길에서도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고아가 되는 거겠지? 집은 어떻게 되는 거지? 수도나 전기세는 어떻게 하는 거지? 문방구도 팔아야 하는 걸까? 학교는 계속 다닐 수 있을까? 막막하기만 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끝도 없었습니다. 상호야, 몇 번이나 불렀는데 왜 대답이 없어?
애들 다음 시간에 국어 쪽지 시험 있는 거 전해달라니까. 아, 네, 선생님. 네? 뭐라고요? 너 요즘 무슨 일 있니? 저는 복도에서 한참 동안 담임 선생님께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막막한 마음도 들려드렸습니다. 그렇게라도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으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선생님이라면 조금 더 속 편히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았고요. 제 얘기를 다 들으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상호야, 혹시 괜찮으면 선생님이 할머님을 좀 만나도 괜찮겠니?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 주 주말에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은 처음 저희 문방구를 찾아오셨을 때 사오셨던 빵을 또 잔뜩 사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손엔 푸짐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오셨습니다. 선생님은 할머니와 단둘이 할 얘기가 있으니 저보고 자리를 좀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집이 좁아 비켜있을 만한 자리가 없어 문방구로 가 있었습니다. 한 2시간쯤 지났을까요? 선생님이 문방구로 오셨습니다. 선생님은 왠지 긴장된 듯한 모습이셨습니다. 상호야, 선생님이랑 얘기 좀 할까? 네. 얘기를 하자던 선생님은 한참이고 입을 꼭 닫고 계셨습니다. 땅도 봤다가 문방구 내부를 천천히 봤다가 저도 한번 봤다가를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선생님이 뭐라 말하실까 궁금해서 마냥 기다렸습니다. 저 상호야. 네? 너 혹시 선생님이랑 살 생각 없니? 네? 그래, 당황스럽겠지. 그런데 선생님은 처음 너랑 이 문방구에서 이렇게 얘기 나눴을 때 그때부터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단지 상호 네가 안쓰럽고 딱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너가 참 성실하고 바람직하고 예의도 바른 아이고 사교성도 좋고 친구들도 많고 또 선생님이랑 대화도 잘 통하고 그래서 결정하게 된 거야. 방금 할머니와도 얘기 나눠봤어. 너를 입양하고 싶다고. 그런데 할머니가 우시더라. 너무너무 서럽게 우시더라. 이제야 편하게 가실 수 있겠다면서. 그런데 상호 네가 원하지 않으면 그 어디도 안 보낼 거라고 하셨어. 우리 상우, 할머니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할머니 가족이라면서. 상호가 원하는 게 아니면 어떻게 해도 해줄 수 없다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너를 걷어준다거나 하는 생각 절대 아니야. 네가 내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 목구멍에 뭐가 턱 걸린 기분이었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때 제 감정이 뭐였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눈물만 줄줄 흘렀습니다. 감사한 마음도 있었고,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 후련한 마음도 있었고, 슬픈 마음도 있었고, 그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여러 감정이 엉켜서 뜨거운 눈물만 흘렸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기다리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입양을 하기까지 여러 절차가 필요하니 할머니께 먼저 말씀드린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방구를 나가셨습니다. 눈물을 질질 흘리며 집에 가니까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몸이 심하게 안 좋으셔서 거의 누워만 계셨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거실 벽에 기대어 앉아서 저를 기다리셨습니다. 할머니, 우리 상우 선생님 만났더냐? 할머니가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를 힘겹게 내시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입가엔 미소가 번지고 계셨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할머니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제가 사랑스러워 죽겠다는 반짝이는 눈과 입가의 미소는 언제 보아도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꾹 참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제 생각은 어떤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지내라, 우리 상우. 할머니는 그해 추운 겨울이 시작되던 날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할머니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와주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가족이 없이 장례식장에 횡하겠다고, 가는 길 외롭겠다고요. 그러니 저보고 잘 좀 지켜달라고 하셨죠. 하지만 할머니의 예상은 틀렸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동네 주민분들, 상인분들, 인근 학교 학생들, 제 친구들, 학교 선생님들까지요. 할머니는 외롭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동안 30년 넘게 문방구 하시면서 만났던 손님들을 모두 다 만나고 가셨을 겁니다.
할머니가 떠나시고 저는 선생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남편분은 선생님만큼이나 좋은 분이셨습니다. 두 분 다 저를 존중해 주셨고 저와 가까워지려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와의 마지막을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지막은 바로 문방구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문방구에 있는 모든 학용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게에 많이 와주는 초등학교에 기부를 했습니다. 혹시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쓰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던 많은 사람들의 추억 속에 남아있던 문방구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없이 너무 오랜 시간을 살았던 제게 부모님이 생긴다는 것은 영 어색했습니다. 셋이 같이 하는 식사 자리도 어색했고, 멀끔한 저만의 방도 어색했고, 도란도란 앉아 과일을 먹으며 TV를 보는 것도 어색했고, 주말에 떠나는 나들이도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만큼 좋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몸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선생님과 선생님 남편분은 한 번도 제게 뭔가를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공부하라고 시키지도 않았고 엄마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더욱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선생님과 선생님 남편분께 엄마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노력에 비해 사소한 것이었지만 제가 처음 그렇게 부른 날 두 분은 기쁨의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처럼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삼수까지 해서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졸업하고 임용고시 보고 제 나이 31살에 어머니처럼 고등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기특하네, 우리 상우. 기특은요, 무슨. 어머니 퇴직까지 얼마 안 남았지만 그때까지만이라도 같이 학교 다녀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진 않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어머니를 학교까지 바래다 드렸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바래다 드리고 학교로 출근해서 애들을 가르치는 것이 그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몇 년 뒤 정년을 채우시고 퇴직을 하게 되셨습니다. 제가 이제 애들 걱정, 애들 생각 그만하시고 아버지랑 실컷 놀러 다니시라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꾸준하게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이셨거든요. 어머니가 재밌는 선생님이고 인기 많은 선생님인 건 좋았지만 어머니가 그간 학생들 생각하시면서 마음고생을 좀 하셨어야죠. 이제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쉬라고 하셨죠. 아버지도 어머니 퇴직하시기 1년 전에 다니시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하셨습니다.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신 뒤로는 줄곧 젖까지 함께 여행을 했으니 두 분이서 여행하시는 건 10여 년 만이셨죠. 어디로 가세요? 부산. 우와, 기차 타고 가셔요? 너희 아버지가 기차 로망이 엄청나신 분이잖아. 이제 장거리 운전은 꿈도 못 꾸겠고. 조심히 다녀오세요. 도착하면 전화하시고요. 그래, 다녀올게, 상우야. 토요일 아침 두 분은 떠나셨습니다. 기차 타면 부산까지 얼마나 걸리려나. 부산에 가면 어머니 좋아하는 회 많이 드시겠구나. 배도 타고 오시려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떠난 지 불과 1시간도 채 안 돼서 말이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진미린 식댁 맞나요? 네, 맞는데요. 구급대원입니다. 지금 진미린 씨, 박종식 씨가 교통사고가 나서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병원 위치 알려드릴게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방금까지 신나게 웃으며 떠나셨던 두 분이 응급실에 가고 있다니 잘못 걸려온 전화가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구급대원 뒤에 어수선한 목소리가 제 뒤에 들려왔습니다. 무슨 기계음도 들렸고 다급한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곧장 병원으로 갔습니다.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선 응급실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상호야!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링거줄을 꽂고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피가 나는 이마를 지혈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눈물과 땀과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신 거예요? 아버지는요? 몰라, 모르겠어, 상우야. 엄마 방금 깨어났어. 아버지 좀 찾아봐. 급히 간호사에게 아버지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응급실 다른 쪽을 쳐다봤습니다. 아주 급박해 보이는 생사를 오가는 것 같은 환자가 누워있고 의사 둘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고
정신없어 보이는 간호사 4명이 그 옆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천천히 그 앞에 가보았습니다. 제가 첫 월급 받고 어머니랑 커플로 사들인 등산화가 보였습니다. 그 위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익숙한 남방,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머리가 보였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응급실을 채웠습니다. 겨우 고비를 넘긴 아버지는 응급수술에 들어가셨습니다. 수술을 끝난 후 아버지는 움직이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겨우 말씀하시고 고개도 못 돌리고 눈알만 움직이며 세상을 보게 되셨습니다. 택시를 타고 기차역에 가던 중 앞에 있는 트럭에 쌓여있던 공사 현장 자재들이 쏟아졌고 그렇게 사고가 났다고 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즉사했고 아버지는 심한 외상과 뇌를 다치셨고 어머니는 천만다행으로 이마가 조금 까진 정도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고가 나던 순간에 어머니를 꼭 끌어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래서 자신이 살았다며 아버지 보고 이기적이지 못한 바보라고 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요. 퇴직 후 노후에 아버지와 오순도순 살 계획을 세우셨던 어머니는 아버지 간병을 하셔야 했습니다. 누워만 계신 아버지 몸에 혹여나 욕창이 생길까 매일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셨습니다. 대소변 주머니 치워주시고 대답 없는 아버지에게 혼자 말씀을 하시고 병원의 그 딱딱한 간이 침대에서 매일을 주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참 그렇게 힘들고 궁상맞게도 노후를 보내셨습니다. 아버지는 10년을 식물인간 상태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다들 어머니께 그러더라고요. 간병인 하나 안 쓰고 10년을 보살폈으면 할 거 다 한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머니는 아니셨나 봅니다. 그 거칠고 주름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많은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어머니 인생 사세요. 다른 누구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요. 어머니 어디 여행이라도 보내드릴까 하고 제 아내하고 상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하늘이 불공평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한테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도 폐암 말기라고 하더라고요. 원망스럽더라고요. 왜 이 착한 사람들, 이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야만 하는지. 나와 가족이 된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는 건지요. 어머니는 남은 인생을 항암 치료만 하며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고 나서 옛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학생들 가르쳤을 때 얘기요. 그때가 그리우신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학생들한테 사랑을 주시면서 자신도 생기를 찾고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가끔 그때 그 학생들이 보고 싶다는 얘기도 하셨죠.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때 동창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희 어머니 얘기가 나왔고 저는 어머니의 근황을 알렸죠. 그 친구도 저희 어머니 덕에 공부에 흥미 붙이고 좋은 대학까지 갔던 애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에 더욱 충격을 받았죠. 세상 열심히 살아서 뭐하냐는 의미 없는 한탄만 하다가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상호야, 집에 있냐? 일요일이잖아. 출근 안 하고 집에 있지. 무슨 일 있냐? 일은 무슨, 어머니는 집에 계시고? 그럼 어머니도 계시지. 왜 임마? 아니다, 이따 다시 전화할게. 그렇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싱거운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30분 뒤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왜 자꾸 전화야? 무슨 일 있냐? 상호야, 어머니 모시고 잠깐 나와봐라. 저희 집이 어머니랑 아버지랑 저 입양하시기 전부터 사시던 단독주택입니다. 주변에 집도 많이 없고 동네도 엄청 조용하죠. 그런데 그 조용한 동네가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와중에 일단 친구 말대로 어머니 모시고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참나, 살다 살다 그런 날은 처음이었습니다. 집 앞에 사람들이 한가득 모여 있더라고요. 안 세어봐도 100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뭐야? 무슨 일 났습니까? 그런데 옆에 계시던 어머니가 휘청하시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시는 겁니다. 얼른 부축해드리면서 보니까 어머니 눈에 눈물이 한가득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떻게 왔어? 어떻게? 여기까지 어떻게? 무슨 일로 왔어, 이것들아? 아이고, 이놈들 얼굴 다 그대로네. 아이고야,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뭐 본다고? 이 늙은이 보러 왔어? 뭐 좋은 거 줄 것도 없는데 뭐 하러 왔어?
어머니의 말에 몇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얼굴이 익숙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문방구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머니가 보여주신 다른 학교 사진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날 저희 집에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 어머니가 가르친 학생들이었습니다. 제가 동창한테 얘기를 전한 걸 동창이 다른 친구들한테 전하게 되었고, 그러다 그 전에 계시던 학교에도 소문이 퍼지고, 저희 학교 다음으로 가셨던 학교, 또 마지막에 계셨던 학교까지 소문이 난 겁니다. 왜 네이버 밴드라고 있잖아요. 모임 공지사항 같은 거 올릴 때 쓰는 거요. 소문 들은 사람들이 동창 밴드에 많이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아프시니 만나러 가보자고요. 그 의견을 제 동창놈이 모았고 날을 정해 모두 함께 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을 앞둔 주말 아침에 모두 찾아오게 된 거였죠. 어머니는 정말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세월이 흘렀는데도 학생들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제 동창 친구에게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창이 그러더군요. 선생님이 너무 좋은 분이셔서 모두 선생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온 거야. 다른 지방에 살던 사람들도 엄청 많아. 선생님이 아프시다는데 당연히 달려와야지. 그만한 사랑을 주신 분이잖아.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여기 모인 사람들끼리 조금씩 보탠 거야. 선생님 치료비에 보태서 써주라. 선생님 외롭지 않게 잘 지켜줘서 고맙다, 상호야. 친구는 제게 두툼한 봉투를 3개나 내밀었습니다. 저는 친구가 내미는 봉투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건 저희 어머니를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오로지 어머니만을 위해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모두 기부를 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큰 만남이 이루어지고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말기암으로 수술도 못하시고 고통스러운 항암만 하셨던 저희 어머니, 의사가 1년도 힘들 거라고 했던 저희 어머니, 지금 너무 잘 지내고 계십니다. 여전히 가르쳤던 학생들을 추억하시면서 하루하루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의사가 그러더군요. 이건 기적이라고요. 네, 저도 이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바로 저희 어머니가 이루어내신 거고요. 앞으로도 어머니께 많은 사랑드리며 건강히 모시고 잘 살겠습니다. 기적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